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 뉴욕 증시를 띄웠듯 국내 증시도 함께 강하게 오르기를 바라면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FOMC 회의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있었죠.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복귀해보시고 국내 시장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4%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64% 그리고 1.58% 강세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후 현지 시간 기준 2시 반에 진행이 됐는데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함께 뛰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7월 FOMC에서는 동결이 됐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이 시사됐다라는 점에 3대 주요 지수 크게 반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국제 금값은 오르는 시장의 변화가 가득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시그널 어떻게 보냈는지 발언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한 건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 도달에 좀 더디는 흐름 보이더라도 고용 시장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 부분 반영해서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히트맵을 통해서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전체적으로 좀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였던 빅테크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는데요. 애플이 1% 넘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 대한 실망감에 이날 정규 거래에서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말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2%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12% 가까이, AMD 4.41% 강세였습니다. AMD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라는 시사한 점도 이렇게 반도체주 강한 상승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연계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좀 약세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밤사이 강하게 오른 만큼 국내 반도체주 흐름 오늘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3% 가까이 올랐고요. 테슬라도 4%가량의 큰 상승률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주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전부 다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퀄컴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좋았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당연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함께 보시죠.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1.7%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거래량이 정규 거래에서보다는 확실히 적은 만큼 내일장, 목요일장에서 지금 퀄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서 향후 전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암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암의 2분기 실적도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많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많게 나왔죠.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보실까요?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 지금 이렇게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왜냐?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주가 시간을 거래해서 급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 변동이 컸거나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밤 사이에도 하락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지금의 조정은 저점 매수 시점이고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어서 AMD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정규 거래에서 4%대의 상승을 기록했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2025 회계년도에 AI 입지가 강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서버와 CPU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대장주가 되겠죠. 대장주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모건 스탠리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실적 전망치나 목표 주가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경쟁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며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사실 실적은 좀 부진했는데 $5 밀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날 오름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TD 코엔이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아쉬운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리스크 대비 보상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코닝은 유리기판 업체가 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과 함께 매출 증가가 기대돼서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도이체방크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46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향후 몇 년간 두 자릿수의 EPS 주당 순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로키드 마틴 대표적인 미국의 방산주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465에서 $63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또 방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말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있었던 또는 주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FOMC가 뉴욕 증시를 띄웠는데 국내 증시도 띄울 수 있을까요? 국내장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어제장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오랜만에 코스피 쪽에서는 나름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그 상승 흐름에 함께 해주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을 웃게 해줬던 거는 AMD의 시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요.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가이던스가 AMD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하반기까지 반도체 괜찮겠다라는
안도감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주들까지 모두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코스피는 2,770선까지 오르면서 외인들의 매수세도 한몫을 해줬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머물면서 803선에 맞췄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종목명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AMD의 시간의 실적 발표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들 나름 다시 주목을 받아가는 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역대 최대 실적 공개가 됐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일 외인 들은 이 방산주 그 안에서도 카이를 담아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동일하게 이 바이오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 대장주로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8월에서 9월 정도면 엔비디아로부터 HBM3E 납품 시작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치가 나오면서 YC라던가 HBM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 YC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도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YC가 1위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금까지 주목을 받아왔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와 2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슈 단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변동성 폭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그래도 조금은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시장의 주도주들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원유나 가스, 해상, 운임 대표적으로 한 종목씩 골라서 왔는데 어제 흥구석유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대상에너지는 12%, 흥하이오는 11.5%가 올랐습니다. 바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전쟁 관련주들, 특히 중동 전쟁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이어졌고요.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이스라엘 군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사태의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된 만큼 오늘도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막상 검사를 하고 보면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였다.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재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증가 추세를 쭉 보여왔는데 주간 단위로 입원 환자 수가 3.5배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주들도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콘타 매트릭스는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쪽에서도 확인해봤던 반도체 주들, 대장주들은 두 자릿수 이상까지의 오름폭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소부장 주들 위주로 10% 넘는 급등 흐름이 나온 종목들 대거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긍정적이었던 삼성전자와 AMD의 호실적 덕분에 함께 웃어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YC나 DI 그리고 샘CNS 등 HBM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유독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반도체 소식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화되고 고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미국 안에 없더라도 미국의 기술만 있어도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8월이 돼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화웨이의 중국의 반도체들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안인데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 쪽 반도체를 더 옥죄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와 같이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예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밤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있었던 만큼 해당 이슈와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형 반도체주들의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삼성전자부터 HP, SP까지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3.5%의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은 메타의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발표한 빅테크들의 실적 그대로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영향이 가는 하루하루가 지난주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은 메타의 실적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메타 관련주들도 국내 안에서의 테마주 형태로 잘 형성이 돼 있는 만큼 메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특히 광고주 위주로의 종목들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73% 급증을 하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메타가 7% 가까이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반도체, 특히 AI 쪽으로 엄청 투자를 메타가 많이 하고 있죠. 엔비디아로부터 엄청 60만 개 이상의 GPU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AI 쪽에서의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이죠.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 매출도가 이 메타의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AI 관련된 이 실적들 하반기부터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보여왔던 종목들 어제 종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비트9을 제외하고는 광고주들 모두 내림폭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타 실적과 함께 동반 상승에 몸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FOMC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세 달 들어서 또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의 톱 기사는 M7, 즉 매그니피션트 7이 되겠죠.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 지난주에 구글을, 그러니까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M7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은주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도 있었고 어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가 특히 이제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AI 관련된 투자가 워낙에 어마무지하게 많다 보니 그에 따른 수익성이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뭐 이 얘기들이, 이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초까지, 중반까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뉴욕 시장 마감된 상황을 보면 일단 그런 어떤 논란, 이슈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 이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코스피 시장도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어떤 혼란, 이 상황이 그대로 지수에 좀 투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로 가서 그 약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결국은 어제 종가가 이제 제일 이제 좋았던 가장 높았던 상황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저점과 고점 간의 이 코스피 포인트 수가 한 40포인트 차이까지 났으니까 정말 좀 어제는 좀 간만에 출렁거림이 좀 있었다. 롤러코스터 근처까지 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을 살렸던 주인공 삼성전자였죠. 2분기 실적 일단 큰 틀에서 뭐 영업이익 10조대 이 얘기들은 이제 지난번에 지난달 7월 초에 나왔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메모리 쪽에서 특히 이제 HBM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나올 거냐 또 하나는 이제 HBM 관련돼서 삼성이 언제 도대체 이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거고 또 언제 이제 납품을 할 거냐 등등등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맞춰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어제 장이 특히 코스피가 뚜렷하게 반등을 해서 어쨌든 최고가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AMD가 어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뒷부분에서 해석이 애프터마켓에서 좀 좋았던 것처럼 뒷부분에서 해석이 좋았고 결국 AMD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것도 결국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어제 장에 코스피가 좀 막판에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애플하고 이제 아마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얘기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시장에서 관심 크게 두 가지,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크게 두 가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뭐 핵심 관심사는 HBM 관련된 거였죠. 왜냐하면 시장 일각에서는 아마 어제죠. 이 실적 발표 뒤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HBM 관련돼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특히 뭐 콜 테스트 통과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현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4세대 HBM3는 엔비디아 품위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삼성이 했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제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5세대죠. HBM3E. 이게 이제 8단과 12단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8단은 올해 3분기에 양산해서 공급을 한다. 이것도 삼성전자가 이미 밝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무게가 실린다라는 게 12단짜리.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SK하이닉스와 경쟁도 좀 가장 치열하고 이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에 공급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어제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에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9월에 엔비디아 납품에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긴 했는데 하반기라는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당장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엔비디아의 이 12단짜리도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급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시장에 상당히 좀 주목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굳이 이제 살을 좀 더 붙인다면 블룸버그가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랬죠. 삼성전자 이 부분이 HBM이 2에서 4개월 내 통과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 안에는 이제 가시화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나온 게 6세대죠. HBM4. 요게 이제 곧 다음인데 요거는 내년 하반기 목표로 좀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특히 6세대부터는 완전히 이 제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일선상에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6세대와 관련된 얘기들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HBM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얼마나 매출을 올려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까지 HBM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즉 D램과 그다음에 낸드 쪽에서 워낙에 수요가 좋고 단가도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모리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여기에 이제 HBM까지 얹어지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도 기대를 갖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증권주 얘기를 좀 오랜만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도로 박스 피해도 서학개미 덕에 웃는 증권사 이제 이런 제목인데
금융주들, 특히 그동안의 금융주들은 이제 은행과 보험주들 중심으로 이 밸류업 기대감, 또 실적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어쩌면 증권주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증권주도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증권사들, 주요 증권사들이 마무리가 좀 됐는데 종합을 해보니까 상당히 실적도 좀 좋았고요. 특히 해외 이 수수료, 해외 투자와 관련된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들일수록 이 해외 투자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게 이제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표를 보시면은 상반기에 당기 순이익을 가장 많이 올린 게 이제 현재까지 나온 이 NH, KB, 신한투자, 하나, 키움까지 봤을 때 키움증권이었습니다. 4,770억 원. 이렇게 올랐고 12%가 좀 전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NH투자도 15% 늘어나 4,200억대. KB가 많이 늘어났네요. 50%가 늘어나서 3,800 가까이 됐고 신한투자는 오히려 좀 뒷걸음질 쳤습니다. 14%가 줄어서 2,000억대 턱걸이를 했고 하나투자증권이 증감률로는 339%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익은 1,300억대로 오늘 말씀드린 5개 증권사는 제일 적은데 어쨌든 증감률은 굉장히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이제 수익을 냈던 거는 해외 수수료 수익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컸고 딜 그런 부분에서의 수수료 수입도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사들도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키움증권이 현재로서는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기관에서 키움증권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키움증권이라는 이 증권사들의 이 밸류업 관련된 주주환원 정책의 적극성 이 여부도 상당히 하반기에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감이 좀 다시 점증 수준이 아니라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마스 수장이 암살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자지구라든가 일테면 테헤란이나 일테면 이제 이쪽이 아니고 이란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에서 이 암살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발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조용해서요.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암살이 된 이름이 이스마엘 하니에인데 하마스의 이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협상의 이제 가장 주역이었거든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니에가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이제 죽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경파인데 이 사람하고는 협상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다가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자지구도 아니고 이렇게 테헤란에서 이 암살을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이란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란 대통령이 취임식, 마수드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이 참석하고 난 그 다음 날째 암살이 됐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자기네 굉장히 국가적인 경축 행사에 왔다가 이렇게 살해를 됐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보복을 하라. 이게 조금 전에 외신 보도 나온 거 보면 직접 하라고 이제 지시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언젠가 또 뭔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또 반대로 또 반격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좀 잠잠하던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관련돼서 이제 유가도 좀 오르고요.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해운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관련된 얘기는 앵커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요한 날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각국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고요. 네. 그리고 밤사이에는 이제 기준금리 미국이 동결은 했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문을 좀 열어두는 그런 뜻을 시사했는데 네. 일단 7월 FOMC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죠.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네,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나기 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라든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전체적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중앙은행들의 이런 결정이 나고 나서는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어떤 변동성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OMC 미팅은 어쨌든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동결을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나 내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제나 실업률, 물가 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몇 번만 더 확인을 하면 충분히 금리를 내려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 고용이라든지 소비의 질에 있어서에도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금리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패드 와치를 들여다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FOMC가 미팅이 있기 전 숫자인데 아마도 네. 이제는 거의 9월달 금리 인하를 뭐 확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거의 뭐 지금 87% 이게 FOMC 미팅 전이었으니까 지금 들여다보면 아마 1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내려주는 거냐 네. 아니면 이유가 중요하겠죠. 예,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험성이냐라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는 지금 보험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려면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정말 얕게 짧게 지나가야지 그나마 시장이 이 정도는 그래도 버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밤사이에 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ADP가 7월 고용을 발표한 걸 보면 예상치보다 좀 3만 건 정도가 낮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저희가 침체 관련해서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질문을 안 하셨는데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크게 일어나고 이게 벌써 1년 9개월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4개월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왔던 케이스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용시장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이 걱정스럽냐? 네,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고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고용이 10만에서 15만 건 정도 월별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게 15만 건 넘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숫자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희는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네, 지금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여신 대출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들어올 때는 보통 경기가 침체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예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전에 큰 폭으로 상승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예대율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대출이 늘어나는 구간이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었을 때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채권을 왕창 사거나 아니면 금을 상당히 많이 사는 게 맞습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은 오렌지색 선인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금 가격이 단기간 6개월 만에 25%, 20%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빨간 선을 쫓아갈 것이다. 예. 지금 오렌지색 선이 아닌 빨간색 선, 즉 S&P 500이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구간에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 적어도 20%에서 40% 가까이 향후 2년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을 이야기해 주셔서요. 요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금 가격이 또 크게 올랐거든요. 계속해서 그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질만 하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차트를 보면은 이 금 가격이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네. 빨간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조금 올라가긴 하죠. 네.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단기간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장기간 올라갈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을 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만약에 2년 안에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금보다는 당연히 주식이 낫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금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가격이 또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침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일본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양적 긴축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궁금한 건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을까요? 청산에 대한? 네.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이번에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날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있고 있죠. BOJ가 금리를 지금 이제 두 번째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인상을 하는 추세에 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큰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다 간단합니다. 일본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서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일본이 미국이 점점 떨어지면은 그게 줄어들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어디에 있냐죠. 네. 지금 BOJ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예, 정말 1%까지 올리면 정말 많이 올릴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 연준이 1% 떨어뜨리면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거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4% 이상일 것이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1% 이하일 거죠. 그렇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그건 않고요. 알겠네요. 예, 그냥 전반적으로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추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BOJ 타겟을 보시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미 연준과 이 비교를 했었을 때 모습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 주면 네. 충분히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일본을 사고 미국을 팔자 뭐 이런 전략이라든지 옌 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청산될 거다라는 전략을 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밤사이에 M7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오르는 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고 있죠. 내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형주는 사실 금리가 내려가던 말던 간에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중소형주들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금리를 내려주면 이익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많이 생겼었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난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중소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히려 나스닥 100 같은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MAGS ETF와 IWM 러셀 2000 중소형주의 ETF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7월까지는 계속해서 매그니피센트 7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7월 한 초순 중순에 들었으면서부터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는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괴리가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트리거하는 어떤 자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러셀 2000과 러셀 1000의 PER을 봤었을 때 괴리가 지금 정말 낮게 떨어져 있다. 0.7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좀 얘기해 드릴 부분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금리를 내려줄 거죠. 네. 그러면 달러가 아무래도 강세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약보합세로 갈 겁니다. 보통 약보합세로 갈 때 무슨 지수가 좋아지냐면 나스닥이 좋아집니다. 이 IT 종목들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의 약 60%가 해외에서 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S&P 500 중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나 탑4의 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2,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56%가 지금 대형주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조그만한 이런 죄송합니다. 이 4개의 기업들은 정말 이익 증가율이 높은데 나머지 496개는 겨우 5.7%란 말이죠. 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가 되고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매그니피센트 7이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34%까지 급등을 했다가 20%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추세는 계속 상승입니다. 그만큼 S&P 500 안에서 매그니피센트 7의 이익 증가율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저희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테슬라, 아마존까지 전체적으로 상대적 매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메타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이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 M7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이 M7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과거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에 정말 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조정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인터넷 사이클이 95년부터 2000년 동안 있었는데 매년 10%씩 빠지는 거는 항상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되돌리고 훨씬 더 높은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나스닥이 530% 올랐고요. 98년에 금리를 3차례 내려주고 난 그 이후로 계산하시면은 자그마치 2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아직까지 이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 AI 사이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겨우 뭐 진행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버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뭐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AI 지출은 늘어가는데 이에 따른 실적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네. 그게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95년부터 98년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이익도 늘고 전체적인 어떤 투자 금액도 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98년부터 2000년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하드웨어를 까는 회사들이 주가가 튀었고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약 96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어떤 사이클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이 early stage라고 해서 introduction, 그러니까 소개되는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이 성장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maturity니까 성숙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구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닙니다. 어디 구간인가요? 물론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어디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기존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들. 네, 지금 저기 점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죠. 저게 네.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데 저게 AI 서버라든지 AI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제 겨우 인트로덕션 스테이지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글쎄요, 70% 더 가야 된다. 예, 이제 30% 정도 왔다. 뭐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주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숫자로 놓고 보면 여전히 30%에 못 미치지만 20%대 후반의 성장률입니다. 29%였더라고요. 그렇죠. 31%가 아니라 29% 나왔다고 빠진다.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앞으로 AI 서버의 어떤 성장성을 생각했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뭐 그 이후에 뭐 AMD 실적 나왔죠. 좋게 상당히 나왔죠. 좋게 나왔었고 네. 또 지금 오늘 메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네. 물론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걸 자꾸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이 AI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성숙기 전에 성장기 전의 어떤 인트로덕션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간이 끝나가는 게 아니냐 정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사실 그 기반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스피가 네. 7월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8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이 AI 사이클이 하드웨어 투자기가 끝났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한국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투자기다. 그리고 아직 성장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상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도 저희는 있을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8월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8월 시장 그리고 FOMC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섰고요. 뉴욕 증시가 오를 때 코스피, 코스닥도 함께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무결장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잘 마쳤고요. 계속되는 빅테크들의 실적과 어닝 시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